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현프로 간평회계학 기출 특강으로서 우리 2022년도 1번에서 5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41번 문제. 자, 주식회사 간평이 총 계정 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당좌예금 잔액 증명서에 불일치 원한 조사한 결과. 지금 딱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은행 계정 주정표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다. 자, 여기 발견된 사항이 바로 이제 오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간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회사 간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될 항목. 자, 오류가 있으면 회사 측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측 오류가 있다 등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 오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사가 기록하는 장부상의 오류다 등입니다. 이건 장부. 자, 은행 측의 오류는 이거는 이제 은행 측에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통장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통장.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부 내용하고 우리 통장 내용은 동일하게 되는데 이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는 어느 한쪽이 입금과 출금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입금 기록했다. 은행에서는 안 했다. 그러면 은행 측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회사에서 입금 기록 안 하고 은행에서는 입금 기록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출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입금과 출금을 둘 다 동시에 기록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느 한쪽이 입금과 출금 기록을 안 했으니까 오류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 입금과 출금 기록을 안 한 쪽에서 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 격리 담당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은행에 직원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한 쪽에서 조정한다. 자, 그 생각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네 가지 사항들이 오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오류인데 문제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회사의 오류를 골라라 그렇다고 합니다. 간평이 장부잖아요. 자, 매출 대금으로 받아 예입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나, 자, 부도 처리했다는 거는 은행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간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간평이 기록 안 하는 거죠. 자, 회사가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 거. 대금 지급을 위해서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미인출 수표로 남아있다. 자, 이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회사는 수표를 발행하면서 출금 기록을 했는데 수표의 소지자가 아직 은행에서 뭐예요? 출금을 안 한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통장에서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회사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조정하는 거다 등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의 잘못, 이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 그럼 장부에서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받으러움이 추심됐다는 거는 통장상으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통장에서 입금 기록이 됐다는 거죠. 간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간평에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안 됐으니까 장부에 기록을 못 했겠죠.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장부에 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은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 리을이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조정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정리하면 입금과 출금 기록을 안 한 쪽에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 쪽에서 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42번 문제. 자, 지금 일단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는 요거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실물자본 유지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 2000X년도 이익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 따져보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게 바로 자본유지 접근법이잖아요. 자본유지 접근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자본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물자본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자본유지는 다시 명목화폐자본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력 자본유지, 불변 구매력 자본유지,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물 자본유지 개념으로 물어봤어요. 자,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2000X1년 초에 현금 2,000원을 출자받아 설립하였다. 자,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돼요? 예, 기초자본 2,000원. 그 다음에 간평이 판매할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하였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기초의 자본은 2,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0개를 구입했으니까, 자, 200개 구입했으면 2,000원 가지고 200개 구입하면 결국 개당 구입액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원. 그러니까 기초의 재고자산의 구입 가격은 1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2000X년 말 자본은 3,000원이고 2000X년도 자본 거래는 없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말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기말 자본 3,000원. 자, 그럼 자본유지 접근법에서는 자, 기말에 기초의 자본을 유지하면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익으로 보자. 이게 바로 자본유지 접근법인데 그 자본 개념을 우리는 명목상의 화폐금액, 구매력이 반영된 화폐금액, 그 다음에 요거는 실물, 조업도 능력으로 우리가 측정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업도 능력으로 측정한다는 거는 기초와 동일한 조업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업도는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물건 구입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기초에 내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이 몇 개냐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조업도. 그런데 이제 기초에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기초의 재고자산 내가 구입했을 때 10원 주고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를? 200개를. 기말도 동일하게 10원이면 기초와 똑같은 200개 구입하는데 2,000원만 소요되는 거고 그러면 기말 자본 3,000원은 기초 자본 유지하면서 초과되는 1,000원을 우리가 이익으로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2000X년 말 간평이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개당 구입 가격은 12원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우리 10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10원을 여기. 우리가 여기서 구한 10원. 이걸 구한 이유가 요거는 우리가 역사적 취득 원가, 줄여서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2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측정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재고자산을 10원으로 측정하면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거고 지금 내가 구입했을 때 가격인 12원으로 하면 이건 현행 원가가 되는 거다. 자, 실물자본 유지에서는 이게 핵심이죠. 말 문제로도 잘 나와요. 실물자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뭘로 평가해야 된다? 현행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자, 따라서 이제 기말에는 내가 12원 주고 200개를 구입해야 되면 그래야지만 기초와 똑같은 조업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똑같이 200개 내가 생산하고 이제 또는 구입하고 판매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2,400이다. 그럼 기말 자본이 3,000이거든요. 그럼 기초와 똑같은 실물 능력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00이 필요해요. 그럼 3,000에서 2,400 빼면 얼마? 600원이 초과되는 거죠. 이걸 이익으로 보는 게 바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의 이익 접근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저희 해설에는 명목 화폐 자본 유지 금액과 구매력 자본 유지에 따른 이익 측정도 다 제가 해설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런 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실물 자본 유지 이걸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핵심 단어 실물 자본 유지를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뭘로 평가해야 된다? 역사적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그거 오답. 현행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 정답. 자, 그거까지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 지금 나온 뭐 유동비율, 당좌비율이니까 이 문제는 재무비율 분석 문제. 자, 재무비율 분석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은 공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있는 숫자들 대입해서 풀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자, 그러면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 기준값이 되는 분모에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아니죠. 예, 유동자산이 아니죠. 자, 분모에는 유동부채. 분모는 유동부채. 당좌비율 마찬가지도 분모는 유동부채. 자,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되는 우리가 비교값. 기준값은 우리가 유동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동자산을 비교하는 거고, 여기는 당좌자산이 되는 거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비율이 200%고, 그 다음에 요 비율이 100%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요 5가지 거래 중에서 이제 이 거래를 통하면 뭐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자자산, 유동부채 뭐 이렇게 변동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거래 중에서 이 2가지 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를 구하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건 다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1번에 보게 되면 1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상품 10,000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변의 상품, 그다음 대변의 이제 매입 채무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딱 보면 상품은 재고자산, 재고자산 10,000원 증가하면서 동시에 매입 채무, 이거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유동부채의 증가다 합니다. 이제 둘 다 증가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200% 이렇게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둘 다 증가시키는 건데, 이걸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숫자 대입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증가가 되려면, 유동부채가 감소하거나 당자자산이 증가하는데, 당자자산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유동부채는 증가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요 당자 비율에 해당되지 않죠. 당자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게 되는 거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 운반고, 영업용 차량 운반고는 유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현금 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거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자산, 당자자산에 해당되는 현금도 감소가 되고, 당자자산 감소니까 이거는 둘 다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감소한다라고 하면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해당이 안 되고. 자, 매출채권 12,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현금도 당자자산에 해당되고 매출채권도 당자자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동일한 금액이 증가 감소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해당 안 되고. 장기차입금 15,000원, 이거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고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당자자산의 감소, 동시에 유동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둘 다 감소가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고. 그럼 답은 5번. 사용 중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30,000원을 장기 차입하였다.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장기 차입했으니까 비유동부채고 결국에는 현금, 즉 유동자산과 당자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니까 둘 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좀 문제 좀 세련되게 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둘 다 200%, 150%인데 원래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100%를 초과하는 비율로 주어지고 다른 하나는 100%보다 낮은 걸로 주어져 가지고 요 증가감소 비율을 서로 이제 반대로 적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이렇게 세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뭐 여러분들 쉽게 딱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무비율 분석 대부분 다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한 사람한테 메리트를 주려고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자, 임대 목적으로 건물 취득했다. 투자부동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부동산 분류했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자, 지금 2가지 방법 선택 적용할 수 있어요. 공정가치 모형이 있고, 페어밸류,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몰라. 그래서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원가 모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선택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경영자가 선택 적용하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라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가상각 안 하고 평가. 그래서 평가손익 인식하고 평가손익은 평가이익이든 평가손실이든 다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자, 그게 핵심이고 원가 모형은 평가 안 하는 대신 취득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가상각에 반영된 상각 후 취득 원가를 우리가 표시하는 거야. 자, 따라서 감가상각 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취득 원가. 자, 감가상각 요소 무시하고 자, 기말에 930원 돼요. 얼마 감소? 70원 감소. 자, 그러면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가 모형 적용하면 이거 평가 안 하고 감가상각 하는데 지금 내용연수 10년의 잔존가치형 정액법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기초니까 감가상각 누계가 없고 자, 내용연수의 역수에서 10분의 1에서 100원. 100원 감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요 2가지 요 회계 처리 요거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면 감가상각 안 하고 평가손익, 당기손익에 반영. 원가 모형 적용하면 평가 안 하고 감가상각 하고 이거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개념책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측정 기준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거는 뭐 거의 매년 출제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보다 옳은 문제가 고른 게 더 어렵죠. 여러분들 까다롭게 생각하잖아요.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공정가치 거래원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래원가를 포함하면 즉 반영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순공정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틀렸고 현행원가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여기서 틀렸죠. 취득 또는 창출할 때는 이거는 역사적 원가 얘기하는 거고 현행원가는 현행, 지금이라고 생각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일 기준인 지금 내가 이 자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 금액이 바로 현행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원가 포함하는 건 맞아요.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유익가치에 해당되는 건 거래원가 포함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틀린 거예요. 틀렸고. 자,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한 거 현재가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자산으로부터 미래 기대되는 현금 흐름 추정해가지고 그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를 우리는 사용가치. 부채는 그걸 우리가 이행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답이네요. 자, 맞아. 나머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행가치는 측정일의 시장 참여자 사이 이거는 공정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특유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해당되는 자산 부채를 시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거래되는 그런 정상거래에서의 이제 자산을 처분할 때 부채를 이전할 때 그게 바로 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서 이전해야 하는 현금 그 밖에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 현재가치가 아니죠. 현재가치에 해당되는 거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현금으로 추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 적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게 현재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에 대한 내용이고,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도 아니죠. 그 자산 부채 거래 발생 당시, 즉 과거의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이건 과거예요. 과거의 취득 원가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41번에서 45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46번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